처음에 신입 기사님들은요, 그냥 뭐 어디가 더 빠를까, 저기가 더 빠를까 라고 작전을 막 세우시는데, 그렇게 작전 세우시지 마시고 출발하죠. 여기서 한 30분 정도 이동을 해요. 지금부터 그냥 편하게 질문해도 네네, 상관없어요. 질문하실 거, 궁금하신 거 뭐 많이 적어 오셨던데. 근데 일단 저부터 좀 하나, 상차 예. 하는 거 오늘 물량이 260, 딱 260개였잖아요. 예. 어땠어요? 물론 중간중간 조금 도와주신 것도 있었는데 유튜브 보고 댓글들 보고 어렵다 뭐 몸 망가진다 해서 좀 두려웠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예.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솔직히. 예, 솔직히 예, 생각보다 예, 남성이 이제 근력만 조금 있으면 기본적으로 예, 260개 정도면은 그냥 평균적인 물량이거든요. 예, 뭐 300개 이상 싣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근데 헬스할 때도 예, 막 빡세게 하면 엄청 부들부들 거리잖아요. 헬스할 때 예, 운동하고 뭐 벤치 들고 막 하면 근데 요거는 뭐 전혀 그 정도 수준도 아니어서 그죠? 네. 생각보다 예, 이게 저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탑 생각보다 들어가서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예. 어때요? 어땠어요? 실제로? 물론 이제 위에 쌓을 때 허리를 좀 숙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쵸? 그 느낌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허리가 아작난다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사람들이 댓글에 뭐 저탑 하지 말아라 저탑 하지 말아라 이러는데 뭐 물론 개인의 취향은 있겠는데 저는 현업이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오늘 센터에 와서 이쪽 센터에서 총 50명이 돌아가는데 50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절반을 보셨잖아요. 예, 다 저탑 아니에요? 예, 거의 다 거의 다 저탑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들어와 있는 25대 중에 한두 대 빼고 다 저탑이잖아요. 예, 그냥 듬성 몇 개 빼고는 다 몇 대 빼고 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댓글에 보면 사람들이 이 저탑을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는데 정말 저탑이 안 좋으면 지금 이 현업에서 근무하는 이 근무하고 있는 기사들이 지금 그 수많은 수십 명의 기사들이 거의 90% 이상이 저탑을 하고 있을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이탑이랑 정탑이랑 저탑을 다 몰고 가장 최종 선택을 한 차량이 저탑이거든요. 예, 근데 저희는 다 몰아봤는데 저탑을 몰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탑에 들어가서 허리 나간다 뭐 이런저런 뭐 힘들다 뭐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느껴지죠? 예, 솔직히 예, 전혀.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금 배송을 가시는 중이잖아요. 예. 근데 배송 현장에서 정말 편해요. 집원이나 아파트 지하로 들어가거나 아래에서 탑으로 올라가지 않고 물을 바로 꺼낼 수 있으니까 예, 이런 점들이 저탑이 진짜 좋거든요. 이따가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예, 허리를 숙여서 상차를 한다라는 부분인데 네, 이게 처음에는 당연히 이렇게 허리 숙이는 게 좀 약간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수련이에요, 수련. 코어, 네, 허리 코어. 그리고 탑에 들어가봤자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예. 거의 그냥 물 네. 가지러 갔다가 안에 넣는 시간. 물을 찾는 시간이 오히려 더 오래 걸리고 예, 실제로 쌓는 거는 금방금방 싸버리니까 예, 지금 현재 이쪽 센터의 거의 90% 이상의 인원들이 다 저탑을 선호를 했고 그런 이유가 있지 않냐. 이게 제 의견인 거죠. 뭐 물론 개취는 있는 거예요. 하이탑이 좋으신 분들은 하이탑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처음 이제 시작하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정보가 너무 없어가지고 네. 사업자를 무조건 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할 수도 있는 건지. 사업자는 무조건 내야 돼요. 이 쿠팡 워터플렉스가 돌아가는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쿠팡이 생수 배송을 직접적으로 기사를 자기네 직원으로 들여서 모집을 해서 수십만 명의 기사들을 다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이 운수 회사를 공식 체결을 하는 거예요. 쿠팡이랑 저희 회사가 계약을 했어요. 그럼 저희 회사도 저희 같은 개인 기사들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일반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장인 입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관련해서도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신고도 각자 따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기장까지는 쓸 필요가 없고 신고하는 때마다 수수료를 조금씩 그렇게 큰 부담은 없어요. 실제 버는 수익에 비해서 한 10 초반 뭐 한 요 정도씩 내면서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사업자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나 다른 데에서 이제 배송하시는 분들이 임대하시는 분은 임대료 내고
기름값 내고 하면 나머지가 순수익이라고 하시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업자 내고 세금도 다 제한 순수익을 보통 이제 언급해 주신 건지.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신입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을 어느 정도 잡으셔야 이 일을 접근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게 사실 막연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세금적인 부분이에요. 세금이랑 또 차량은 어떻게 해야 되나? 차량을 할부 들어가면 할부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 실제로 이런 유지비를 내가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고정적인 물량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손익분기점 그리고 고정 지출비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달에 차량 할부가 50만 원이 나가요.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포함된 금액으로 입금이 돼요. 그 부가세라는 거는 제 돈이 아닌 거죠. 예, 국가에 지불을 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달에 750만 원의 수익이 있었어요. 그러면 75만 원은 따로 빼놓습니다. 아예 그냥 다른 통장에다가 제 돈이 아니니까 박아놔요. 거기에 달달이 나가는 50만 원, 이 차량 가격 50만 원을 할부로 나가는 거니까 전 풀할부 때려버렸어요. 그냥 고정 지출비라고 생각을 할게요. 하지만 이 50만 원의 고정 지출비는 명확히 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차량은 제 차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저축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그럼 두 가지 나왔죠. 부가세, 그 다음에 차량 50만 원. 이 전기차 기준으로 전기 충전료가 있어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저는 달달이 11만 원에서 15만 원씩 나가요. 근데 많이 나가시는 분들, 급속 충전하시는 분들은 곱하기 2, 최대 30만 원 초반까지도 나와요. 그 다음에 보험료가 영업용 보험료로 계산을 해야 돼요. 제가 1년에 160에서 180 사이를 내요. 그러면 월로 달달이 계산을 해보면 한 13만 원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순수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기차는 모터이기 때문에 엔진에서 들어가는 엔진 오일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만 킬로당 미션 오일을 한 번씩만 갈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전기차는 유지비가 저렴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달에 제가 매출액 보여드릴 수 있는데 750만 원, 정확하게 746만 원을 제가 이번에 수익으로 냈어요. 그런 식으로 다 빼면은 나머지는 순수익이 된다. 얼추 계산이 되시죠? 예. 예, 그러면은 그 금액만으로도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예. 이거 하나만. 예. 근데 부가세를 제가 10%를 뺀다고 했잖아요. 예. 뺐는데 예를 들어서 750만 원에서 75만 원을 빼놨어요. 10%를. 예. 근데 부가세는 보통 10%로 알고 있는데 공제받고 뭐하고 하면은 실제로는 한 6%에서 7%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년에 그러면 한 돈 1,000만 원 정도가 다른 통장에 세금 부가세용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실제로 몇백만 원은 남아요. 그거는 제 수익이라는 거죠. 또 추가적인 수익이기 때문에 네. 부가세를 온전하게 10%라고 해가지고 10%를 다 내는 건 아니다. 예, 네. 그렇더라라는 거를 제가 몇 년 동안 해보면서 다른 네. 질문도 많은데 네. 비용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 차량을 임대했을 경우에도 제가 이제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그 차를 계속 관리해 줘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는 보통 주기적으로 한 몇 달에 한 번씩 해줘야 되는지가. 임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최초에 그 상태 그대로 검사를 해가지고 전해드려요. 뭐 엔진 오일이라든지 미션 오일, 혹시 중간에 갈아야 되는 소모품들, 뭐 타이어라든지 그런 정비 비용들은 각자 본인이 몰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뭐 거기에서 추가로 뭐 기름값이라던가 그냥 차량만 말 그대로 임대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이어나 그리고 생수가 좀 무겁기 때문에 많이 좀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보조 장비 같은 것도 밑에 끼는 분도 계시고. 생수 차량에 대한 보강은 손에 꼽아요. 몇 가지. 가장 많이 하는 보강들 중에서 한스프링, 차체가 이렇게 눌리게 되는데 이제 보강을 해주는 이 몇 장 들어가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한스프링.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안 했어요. 차에다가 저는 돈을 쓰지 말자라는 생각이라 한스프링 자체도 아예 안 하고 지금 뭐 400개든 390개든 저는 그렇게 싣고 다녀요. 이 차로. 저탑으로 400까지 들어갑니다. 한스프링을 가장 많이들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앉아 계시는 이 시트, 이 평탄화되어 있는 시트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기준으로는 충전하는 시간에 이 휴식을 위해서 평탄화 작업을 30만 원을 주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코일 스프링이라고, 쇼바, 그 다음에 헬퍼라고 뒤에 빵댕이를 올려주는 게 있어요. 앞 타이어는 EV 전용이 있어요. 전기 전용이 있고 일반 차량이 있는데 EV 전용은 한 15,000원 정도 더 비싼데 강성이 더 좋고요. 뒤 타이어는 세 종류가 있는데 포터 봉고 기준으로 8P 기본, 그 다음에 10P, 12P는 초강성. 그러니까 강성을 얘기해요. 저 같은 경우는 10P나 12P를 사용해요. 8P냐 10P냐 12P냐에 따라서 안에 들어가는 공기에 대한 압축의 강도도 또 달라져요. 12P 기준으로는 저는 빵빵하게 90까지 넣어요. 공기의 압력을.
CP는 한 80에서 85 정도. 8P 같은 경우는 75에서 80 정도. 연식이 낮은 차량일수록 더 좋은 타이어를 써야 되는 이유가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스페이서라고 뒷바퀴 타이어와 타이어를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옛날 모델 같은 경우에 이 뒷바퀴가 타이어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경우에 물 때문에 눌려버리면 타이어가 닿겠죠. 닿으면 이게 마찰이 일어나면서 무조건 고속도로 같은 데 나가면 터져버려요. 안쪽이 열기 때문에 안쪽이 부풀어가지고 터져요. 그래서 스페이서를 달아놓는 거예요. 옛날 차량 같은 경우에 생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뒷바퀴를 보세요. 붙어있나 떨어져 있나. 떨어져 있으면 스페이서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신형이고, 만약에 붙어있다라고 하면 구형인 거예요. 만약에 붙어있는 경우를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붙어있어서 스페이서를 몇십만 원 주고 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바퀴를 붙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퀴가 뒤쪽은 두 개씩 총 4개가 있잖아요. 그 한쪽당 바퀴가 붙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스페이서가 안 달려있는 차량이다 라고 하면 물이 실려도 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기압을 더 빵빵하게 넣는 거예요. 공기압을 빵빵하게 넣으려고 하면 타이어가 더 강성이 좋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8P짜리에다가 90 타이어 압력을 공기압을 90으로 넣어버리면 빵 터져버릴 테니까 더 강도가 있는 타이어를 그래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신입 기사님들은 차량을 구입하실 때 뒷바퀴 붙어있는 여부를 꼭 확인을 하셔라. 이게 생수 차량의 기본적인 체크 방법입니다. 타이어는 몇 개월에 한 번씩 바꿔주나요? 타이어는 그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물량마다 다른데 한 1년? 예, 그리고 겨울에는 스노우 타이어로 바꿔서, 제가 자주 가는 타이어 샵이 있어요. 타이어 샵은 웬만하면 한 곳에 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자주 가는 타이어 샵에 보관이 되거든요. 겨울용이랑 일반용을 바꿔서. 그리고 공기압은 3개월에 한 번씩 타이어 공기압을 계속 체크를 해줘야 돼요. 이 타이어 공기압이 생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생수 차량은 조금 더 강성이 있는 타이어를 사용을 하시는데, 요즘 12P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없냐 하면 한국 타이어가 불났어요. 이 생산을 아예 조금씩 줄이다가 이제 줄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12P는 구하기가 지금 어려울 거고, 한 10P 정도만 하셔도 무난하게 생수 배송을 하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뭐 건당 1,000원 이상이었다가 이제 떨어져서 뭐 950, 900, 그리고 다른 데는 뭐 800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수도권은 얼마 정도 하는 건가요? 일단 저희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공식 업체 기준으로 기존에 5월 1일 이전에는 950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비딩 결과가 확정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900원으로 50원이 낮춰진 금액으로 책정이 됐어요. 900원으로. 그래서 그거보다 더 낮춰서 부르는 업체들이나 뭐 회사들은 제가 그것까지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제 기준으로 공식 업체는 900원이다 라는 거. 각 지역마다 뭐 다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제가 금액이 바뀐 시점에서 제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제가 아는 척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저희 기준으로, 공식 회사 기준으로 어쨌든 950원에서 900원으로 낮춰졌다. 하지만 저희 기사들 내부에서는 크게 동요를 하거나 그 50원 때문에 그런 기사님들은 많지는 않아요. 예,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배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배송을 하고 있고. 900원만 돼도 솔직히 계산해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꽤 큰 금액이죠. 예, 예, 적은 근데 금액 아니에요. 전업이나 장기로 가져갈 생각이 있을 때 드는 질문인데, 이 900원이 또 계속 낮아질 수 있는 거지,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사람들을 일을 못하게 하려고 낮춰진다, 낮춘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당장 다음을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겠죠. 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라 미래까지 제가 그걸 뭐 전망을 미리 얘기해가지고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많은 분들한테 뿌리기는 싫고,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루하루 감사하죠. 이렇게 제가 하루하루 일을 할 수 있는 900원 단가에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 이후 일은 나중에 생각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그걸 짐작할 수도 없고. 정산 주기랑 그 정산 받는 날짜는 다 똑같은 건가요? 입금되는 날짜는 매달 20일이에요. 쿠팡 이츠나 비가 오거나 어떤 특정한 날에 단가가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냥 정직하게 본인이 일하는 만큼만 버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들었던 거는 주 6일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네. 주 6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주 5일로 바뀌어가는 추세인 걸로 알아요. 거기서 이제 휴무 조정에 대한 부분은 각 회사의 이제 담당자들이 있잖아요. 담당자랑 협의를 해가지고
맞추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감안해서 생각해주고 관리자분을 잘 만나는 게 좋겠죠. 배송지에 대한 비밀번호가 다 나오나요? 비밀번호는 거의 다 있어요. 이 어플을 쿠팡 퀵플렉스랑 저희 워터플렉스랑 같이 쓰거든요. 예. 저 퀵플렉스의 영향력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히려 퀵플 분들한테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생수가 퀵플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느낌인 거예요. 퀵플이 굉장히 이 시스템이 단단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본인이 비밀번호가 없으면 본인들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다 작성해놓고 뭐 수정을 해놓고 계속 리셋을 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건 거의 없어요. 근데 만약에 비밀번호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 라고 하면 어차피 베테랑이 되면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들어가긴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어렵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전화해서 여기 지금 진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세요. 전화를 관리자분들한테 처음에 많이 전화하는 것도 좋아요. 예. 예, 왜냐면 어떤 이슈나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전화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배송하다가 물이 터지거나 진짜 이제 그냥 비닐이 뜯긴 게 아니라 실수로 떨어뜨려서 이제 그 팩 자체가 터지거나 일단은 물이 터졌을 때는 뭐 개인들이 문다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그 부분 세부적인 부분은 각 회사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배송하는 이슈가 생겼을 때는 그 담당하는 바로 위에 있는 조장님 관리자분한테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얘기를 해서 조치를 취하시면 돼요. 안심을 하시고. 이제 차량이 고장 났을 때 차량이 고장 났을 때도 역시 이슈잖아요. 배송 하다가 생기는 이슈잖아요. 예. 그러면 조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해결이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주차할 때 이제 뭐 아파트는 들어갈 수도 있고 지상으로 아니면 지하로 갈 수도 있고 뭐 빌라도 있고 하는데 이게 주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생수는요 일반 택배랑 다르게 무조건 입구랑 가까이 된다라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 신입 기사님들한테는 입구에 가장 차를 가까이 대서 배송을 해라. 일반 택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스타크래프트로 치면은 스타크래프트에 캐리어 아시죠? 예. 인터셉터 막 뱉어서 공격하잖아요. 알죠? 인터셉터 8마리 막 뱉어가지고. 근데 그런 느낌으로 배송을 한다고 하면 생수는 그렇게 하면은 힘들어요. 물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입구에다 가까이 붙여가지고 한 동씩 배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배송을 하는 게 가장 좋고 동에다 가까이 붙이려면 아파트 지하로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또 어떤 건물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하이탑이나 정탑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상탑은 엄청난 기동력으로 배송을 하실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더. 그러니까 더 배송 현장에 나가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는 걱정을 하시지 마시고 만약 이런 길가 같은 데에서는 비상 깜빡이 켜고 어쩔 수 없이 배송을 해야 되는 부분은 배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용하시는 추천 장비 같은 게 있는지. 추천 장비, 필요한 장비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설명을 할 건데 예, 그거는 제가 다음 혹시나 이 영상 다음으로 제가 준비를 하면 그때 제가 한번 전문적으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부를 해서 예. 영상으로 담아볼게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거는 장갑을 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장갑을 1년 내내 끼질 않아요. 겨울에도 끼지 않아요. 왜냐면 장갑을 한번 벗으면 다시 낄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편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손에 굳은 살도 한 겹, 두 겹, 세 겹, 다섯 겹 계속 이렇게 쌓이다 보면 물을 들거나 할 때 전혀 뭐 아픔이나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그냥 이게 철갑이 생긴 거예요. 손바닥에 만져보세요. 이쪽에. 철갑이 느껴지시죠? 예. 예, 딱딱하죠? 굳은 살. 예, 굳은 살이. 그러니까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장갑을 낄 필요는 없거든요. 예. 예. 장갑을 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뭐 손을 보호하시려고 하신다거나 그건 개인 취향이다. 물량이 정해지고 내가 해야 되는 게 지도에 뜨면 그 보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그냥 가장 멀리 있는데 처음에 신입 기사님들은요 현재 있는 핀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세요. 그냥 뭐 어디가 더 빠를까 저기가 더 빠를까 일방통행길이 여기니까 이렇게 할까 라고 작전을 막 세우시는데 그렇게 작전 세우시지 마시고 무조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핀 가장 가까운 집을 배송하는 게 편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또 몇 번 들어가다 보면 이 구역은 여기가 일방통행이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리를 이동을 하면서 배송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는 거지 처음부터 너무 머리 쓰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가 더 유리하고 저기가 유리하고 무조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데만 차로 찾아가실 수 있는 걸 노력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